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집권 2년차 안보 논란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내일 임시국회에서 긴급 질의를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권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에 대응 조치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군의 작전 실패 그리고 정보 분석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군을 향해서 일전에 윤 대통령이 일침을 날리기도 했지만 문책성 인사에 현재 신중한 모습인데요.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이 부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과연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대북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하고는 또 다르게 네. 입장을 정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번 무인기 침공 이후로 우리 군의 모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전비태세 검열이라고 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그러면 이번 무인기 침공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군의 문제들이 군의 지휘 체계 문제인지 아니면 군의 작전의 문제인지 무기의 문제인지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군의 문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대통령도 결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심을 하시게 될 거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요번이 군의 북의 무인기 침공 이걸로 해서 우리 군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났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대공 방어망 부분에서 뭐 육군과 공군이 이중화됐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훈련이라든지 실전 경험이 이렇게 부족했다든지 또 장비는 현대화됐는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의 이 인적 인프라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공동화됐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5년 그 안에 중장 이상급 그 장성들이 한 수십 명이 옷을 벗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전 지휘관, 야전 사령관, 실전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전 경험이 없어지면서 군이 거의 정치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군이 저렇게 약체화됐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인 그 북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북의 도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군이 지금 뒷받침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책성 인사는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적 인프라의 부재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항공이 뚫렸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마저도 뚫렸습니다. 예. 이러한 안보 대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8개월 가량 됐는데요. 전임 정부 탓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안보 참사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대한민국호의 국가 경영을 맡았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또 남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하셨던 1시간 반 후에 경비태세가 발령된 사실 그 자체는 예. 군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 상황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수도를 방해하고 있는 수방사의 합참이 북에서 무인기가 들어왔다, 침범했다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관계기관 간에 이 군부대 간에 정보 교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골든타임 때 행안부, 경찰, 소방이 각각의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참사의 피해를 점점 더 막아야 될 상황에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지금 합참, 수방사, 1군단 모두가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안보 대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남 탓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염치라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안보 대참사에 대해서 전임 정부 탓하는 것은 제발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일을 제대로 못한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공직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풀이를 하지 않는 이상 이태원 참사, 이번에의 북한 무인기에 따른 안보 참사 이런 것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해이해진 군의 이 기강을 잡고 그리고 군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부장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참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잘못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문제다, 좀 내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용산 침투 가능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네.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또 선배 장성분이 국회의원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원식 의원하고 두 분이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에서 너무 북한 내통설까지 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지나친 의미인 것 같고 네. 일단 김병주 의원이 일단 그 군이 지금 이 그 무능력한 군이 당시에 북의 무인기 항적 부분을 다 놓쳐가지고 탐지도 못하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격추도 못하고 뭐 이런 그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던 그 상황에서 예. 김 의원 같은 경우는 항적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당시에 비행 금지 구역이었던 용산까지 왔다 갔다라는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29일 언론 인터뷰 때까지만 해도 군의 지휘부도 국방부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런 지휘부들도 당시에는 항적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야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언론 통해서 또 공식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군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인데 네. 예. 제가 볼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군의 정치와 정치 군인들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이 뭐 북한하고 내통했다든가 이런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네. 예. 군의 내부 정보들이 군의 지휘부라든지 아니면 국방부로까지 보고가 되기 전에 예. 야당의 정치인한테 그 내부 기밀들이 흘러갔지 않나.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조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군의 기강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망가져 있고 기강이 해이져 있고 이런 상황이 돼라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가 남 탓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내용들이 아니라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해법도 정확하게 나온다. 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세우려고 하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의 문제들도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 지휘부도 이 항적을 잘 몰랐는데 일명 외부인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아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부적인 부분에서 좀 지적을 앞서 해주셨고요.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려면 어떤 점들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도저히 저 주장에 대해서 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 여기 뉴스에서도 여러 그 자료 화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서울항공이 완전히 뚫렸고 네.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인기가 갔는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것만 보면 서울 지도를 조금만 아시는 분을 본다면 아 은평을 지나갔구나. 그다음에 종로 일대를 지나갔구나. 아 동대문 지나갔구나. 광진까지 갔네. 아 남산 일대도 간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 다른 게 시작이 아니고 군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도, 서울 지도와 대비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항로를 보면 비행 금지 구역, 용산 청사로부터 3.7km죠. 방역 3.7km인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걸 가지고
아니 사실상 뭐 사람을 간첩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북과 내통한 거 아니냐? 39년 동안 군에서 군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가지고 일거에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이건 정치의 기본적인 도의도 아닐 뿐더러 얼마나 국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감 표명 목소리까지 내주셨는데 좀 다른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감 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네.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군 지휘 체계 문제라든지 작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기 체계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느닷없이 군 지휘부도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야당의 국방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에 포함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야당이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문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내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는데 여당은 뭐 역시 방탄국회다라면서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방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남 탓하고요, 전임 정부 탓하고 이게 이제 레파토리가 돼버렸는데 보십시오. 1월 임시국회를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루어지는 방탄이다. 아니 그거 할 때 그 말 할 때 얼굴이 두껍지 않을까요? 아니 서울항공이 뚫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진 촬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현안 질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면 국회가 직무유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방탄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끌어들여서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도 유분수죠. 이건 정말 정치의 도의상으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월 임시국회 뭐 제가 그 국회법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1월 임시국회는 원래 없던 건데 이렇게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그 12월 임시국회가 끝이 나니까 이어서 바로 지금 이제 1월 임시국회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검찰 조사라는 게 항상 그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수사 막바지에 항상 피의자를 소환을 해요. 피의자를 소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치게 되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12월 6일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12일 날 이제 바로 구속영장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불구속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10일 날 본인이 이제 소환에 응한다고 해서 내일 모레면은 이제 그 출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두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국회가 안 열렸으면은 출두하고 난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가지고 구속 여부가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1월 10일 그 이후에 국회가 안 열리고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소환 날짜를 10일로 정해놓고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이 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방탄국회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의 방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세하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바로 전날 공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기소가 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고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방탄을 거듭하다가 지금 임시국회를 지금 178일 거의 187일인가 178일인가 하는 정도로 하루도 안 쉬고 지금 국회를 열고 있는데 이걸 방탄이 아니라고 하면 누굴 방탄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
혹시 덧붙여주시? 예. 국회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계속 1월 임시국회는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요. 국회법은 정기국회 9월달 열리는 정기국회 외에 2월, 4월, 6월은 자동 개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회기를 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국회는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치권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방탄은 실제 방탄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보 상황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 안보 상황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1980년 5.1 쇼크 이후에 딱 4번밖에 없었던 현상이 올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다. 저성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생을 돌보는 일이 국회에서 한다는 거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여러 법들을 정부가 제출해가지고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국회를 안 엽니까? 아니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열어야 되는데 열지도 않고 어떻게 빨리 통과해 달라고 말을 합니까? 실제로 지금 1월 국회에 대한 방탄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보 무능을 덮기 위한 방책으로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야당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했고 오는 9일 당장 내일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두 분이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임시국회 때 북한 무인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많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임시국회 소집 다음 날인 10일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받게 됩니다. 좀 공개로 이루어질까요? 네,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명 포토라인이죠. 네. 포토라인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임시국회를 내일부터 열고 그리고 10일 날은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고 이게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이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국회는 민생에 전념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도 정확히 당당히 나서라. 이게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국민의힘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탄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데요. 이제 좀 진정하시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이재명 구속 수사입니까? 민생을 돌보는 것이 국정의 목표인 것이고 지금 안보 상황을 정확하게 재점검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정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대로라면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제1야당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게 우리 앵커님은 대단한 일이신 것 같은데 제1야당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찰 출두했던 사람들도 많고 네. 실제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예. 나라가 뒤집어질 일도 없고 직전에는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을 당해가지고 구속까지 됐는데 제1야당 대표가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 가지고 검찰한테 범죄 혐의 때문에 소환이 되고 그걸로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1야당이 아니라 일반인들 다 사법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예. 그 특별하게 그렇게 큰 일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소환 조사일을 민주당의 신년 기자회견보다 하루 앞당겨서 잡은 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본인은 예.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성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벤트성으로. 그런데 본인은 무슨 당당하게 검찰 출두를 하겠다,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변 안전, 방탄국회 열어놓고 검찰에 출두를 하면서 그걸 보고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윤재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지지를 하는 것 같으신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친명계 내부에서도 정성호 의원 같은 친명계 좌장이라는 사람도 당하고 이재명 의원 개인 비리하고는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비명계나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의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한 것도 이렇게 계속 소환에 거부를 하면서 방탄국회나 아니면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에 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뭐 어떻게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나 당당해서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겉으로 거의 왜 좀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뭐 같은 그런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당당할 일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얘기할 때 나오는 게 항상 이건 것 같아요. 당 대표이긴 하지만 뭐 개인의 문제가 당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지리함 공박과 관련돼서 좀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일을 해야죠. 정치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자는 국회를 만드는데 또 다시 되돌림표를 대서 또 수사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1월 임시국회와 관련된 상황을 보더라도 개최 여부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 일하자는 야당과 일 안 하겠다는 여당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구도 아닙니까? 새해부터는 일을 하셔야죠. 예. 일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올해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 이대로 경기가 그냥 장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해입니다. 첫 해 새해 벽두부터 그러한 우리가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의 안보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서로 의견들을 내야죠.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여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용산의 정치적인 경험만 계속 하게 되는 경우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민주당 내 기류를 두고 두 분이 좀 엇갈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높게 점쳐지는 거는 1월 셋째 주쯤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회견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들을 내놓을까요? 메시지와 관련돼서는 제일 번째는 민생인 거죠. 민생과 관련돼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물가 그리고 생활물가, 생필물 물가도 계속 좀 오르고 있고 물가 문제가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자 폭탄 그리고 지금 유류비 인하가 축소되면서 또 유류비까지 계속 기름가까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생의 문제들이 현직한 민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낼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많이 초점을 맞춰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복당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단일 대우를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당내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온당한 일이고요. 예.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저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여당을 보면 여당은 그냥 모든 것이 단일 대우로 해가지고 윤심만 바라보는 전당대회 하면서 국민들 얼마나 지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대비되면 정당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일 대우와 관련돼서는 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런 수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부당한 내용으로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이 모든 공권력이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말살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 더욱더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간 공방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남았는데 주자들이 지금 선거 명당 잡기에 분주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뭐 저 당내 선거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 선거 모든 게 여의도가 아무래도 정치 1번지고 여의도가 정치의 중심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뭐 어느 빌딩에 선거 사무실 차린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뭐 여의도에는 빤합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가 캠프를 차린 선거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여야 의원들이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선거 캠프를 차리는 것이 뭐든가 이제 빤한데 거기에 무슨 뭐 몇 개 빌딩들이 있어요. 예. 뭐 몇 가지 빌딩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명당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도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는데 내주에 이제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내일 벌써 이제 캠프 출정식을 하지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그 빌딩 한 곳에 뭐 자그마하지만 이렇게 차려놓고 이랬으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신한국당이 당사를 마련했고 옛날 YS가 거기에서 캠프를 차려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거기를 했던 거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산 빌딩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 지난 2020년 재작년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뭐 주호영 의원이 했던 그쪽 사무실을 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구한 것 같은데 그런 건 크게 이제 좀 가십거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인물들을 비롯해서 참 여러 주자들의 당권 레이스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 전 의원 내놓은 저출산 대책 둘러싸고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출산을 하면은 대출에 대해서 좀 탕감을 해주는 헝가리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했고 여기 홍준표 시장도 그러다가 손절 당한다. 하나만 좀 제대로 하라.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뭐 윤심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건 좀 뭐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윤심이라는 거는 네. 저는 전당대회 윤심은 그 당심을 받는 사람. 어차피 네. 지금 이제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됐으니까 예. 여러 당권 후보들이 이제 레이스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당심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윤 대통령과 어차피 다음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당이 뒷받침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벌써 여러 주자들이 뛰고 있는 데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주자 한 사람을 집중해서 민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워낙 몇 수째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에 지금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당 운영에도 본인 스스로도 이제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당대표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치를 해온 분이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됐던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윤심이 어떻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 나 전 의원 역시 정치적인 해석은 좀 지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네. 싶습니다. 윤심이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발신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도 다 청와대 근무해봤고 정부에 참여해가지고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정부 내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는 사회수석이 저출산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반박을 하는 경우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 그 견해의 차이,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의 차이면 수면 아래에서 의견들이 조율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게 문제가 혹 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겠죠. 이렇게 대놓고 사회수석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 특히 윤심이 나경원 의원에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그 여당의 지금 선거 개입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룰 변경과 관련돼서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번은 아예 당심 1위인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에 관련돼 가지고 출마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대통령실이 우려까지 표명했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윤심이 나 전 의원을 좀 배척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주셨는데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그 부분을 알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최종 조율이 돼서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나경원 의원이 좀 성급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사회수석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좀 전에 윤 교수 이야기한 대로 전당대회와 연관돼서 그거는 뭐 세간의 전부 정치권의 평론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다. 그런 정치에서 그런 정도로 뭐 경험이 많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권 주자가 연대 기류도 좀 보면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게 김장연대, 수도권 연대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교통정리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예. 대가쟁명식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하다가 어차피 이제 이합 집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력 주자들이 추려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 룰이 변경이 돼서 그 결선 투표제까지 또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이합 집산이 사전 예비 운동 때까지는 뭐 덜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합 집산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김장연대는 이미 이제 뭐 장제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측근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김기현 의원과의 연대를 표방을 해서 이제 그건 공식화됐으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 또 안철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에 그 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분들은 지난번 그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의 지지선은 윤석열 후보 지지선은 같은 경우에서도 윤상현 의원도 또 역할을 많이 했고 두 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 두 분도 어느 정도는 뭐 합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권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또 야권에서 보는 시각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사회수석의 브리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서로 조율해야 되는 상황을 조율하지 않고 국민들께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의 사진 촬영, 무인기로 인해서 사진 촬영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는 촬영의 가능성을 폐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내에서도 이 안보 문제에 관련돼서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한미 간에 핵 문제에 관련된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문제까지 거론됐지 않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원만하고 윤기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엇박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매우 국정 운영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그 사회수석의 브리핑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속하지 않는 정당의 전당대회 관련돼서 제가 너무 혹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김장전 된 지 3월 달이면 다 쉬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협치 문제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대통령 신선사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지금의 군사적인 그 대립 구도가 계속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러한 노선과 관련돼서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간에 논쟁하고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합집산과 관련된 내용만 계속 보이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